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년 4월 15일은 제21대 총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날인데요.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전남 지역은 국회의원 수는 줄고 선거구는 오히려 넓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른 데 같은 데는 일이 더 국회의원이 더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보면은 인구 적다게 해가지고 빼는 것은 영 안 좋죠. 총선이고 대선이고 이것을 벗었을 경우에도 인구가 적다 그러는데 그에 대책은 뭔가는 좀 세워주셔야만이.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면 나머지는 인구수에 비례해 국회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문제는 국회의원 총수가 현행 그대로 유지되면 결국 지역에서 투표로 선출되는 의원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 인구수가 적은 전남에서는 최대 5개 지역이 묶이는 초대형 선거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전남 지역은 유일하게 여수에서만 국회의원이 2명이고 목포와 순천이 각각 1명씩입니다. 나주와 화순 1명, 영암 무안 신안과 광양 곡성 구례, 해남 완도 진도가 각각 1명이고 고흥 보성 장흥 강진과 담양 한평 영광 장성도 각각 1명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거구 개편을 현재 협의 중인 선거제 개편안으로 확정할 경우 전남은 최대 5개 지역이 하나로 묶이는 일명 공영 선거구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이나 의원 대표성이 떨어질 것을 주민들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과 인구 중심의 선거구 개편은 지리적 특성과 생활권 등의 고려가 등한시돼 투표의 대표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10명에서 8명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 선거 때도 해를 넘겨서 2월 달인가 타결이 됐는데 여론조사에서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최근 선거구와 관련해 전남 지역 의견을 들었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해당 의견을 취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지역을 배려한 개정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최근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4가구 가운데 1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전남에서만 3만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졌다고 합니다. 보호시설에 맡겨진 반려동물은 일정 기간 동안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안락사시킬 수밖에 없는데 영암 지역에 최근 버려진 개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정호 기자입니다.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업단지 일대입니다. 사거리 인근의 작은 강아지가 길을 건너려는 아찔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는지 털이 무성하고 야윈 모습입니다. 인근 공원과 편의점이 있는 골목입니다. 덩치가 큰 개들이 목줄도 없이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먹을 것을 찾기 위해 편의점 쓰레기통을 뒤지며 주변을 기웃거립니다. 주민들은 주인이 키우던 개를 버리고 갔다며 무리지어 다니는 개로 인해 두려움을 느낀다고 호소했습니다. 10마리도 넘어요. 막 줄줄이 아침이면은 출근하면은 이런 개들은 이렇게 짖지 않고 쫓아다니니까는 상관이 없는데 막 짖으면서 쫓아다니는 그런 개들 많죠. 무서워요. 막 뒤로 쫓아와요. 너무 많아요 여기. 최근에 새끼 2마리에다가 암놈 그집게만 한 5마리 됐는데 걔들만 놓고 사람들이 싹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한 마리야 우리가 어떻게 먹을 거 주든지 말든지 해야지. 밤에는 막 저것들이 지선해서 손님들이 무서워갖고 못 온다니까. 이곳 주변을 돌아다니는 개들은 대부분 키우다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강아지들이 이 유기견 보호센터로 맡겨질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도 보호자를 찾지 못한다면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전남에서 최초로 유기견 포획을 시작한 영암군은 관련 정책으로 안락사 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기견으로 인해 농작물이나 가축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출몰 지역에 포획틀을 설치했습니다.
공장 주변 쪽으로 있어서 이렇게 그 개들이 이렇게 많이 좀 큰 개들이 좀 많이 이렇게 움직여 다닌다는 말도 있고, 애들이 여러 번 가서 씻어내는 잡지만 몇 마리 잡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있긴 한 것 같아요.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신고가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이제 그걸 잡기 위해서 지금 주변에도 볼거나 헬스 같은 것도. 유기견 문제는 영암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올해 완도군에서 버려진 반려견 200여 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전남에서 버려진 동물은 2만여 마리이며 이 가운데 4,200여 마리가 안락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일 이상 공고하게 돼 있는 유기동물은 10일 이상 주인이나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지자체 결정으로 안락사하게 돼 있습니다. 나도 키워볼까라는 섣부른 판단보다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등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올해 초부터 논란을 거듭했던 포스코 광양제철소 오염물질 배출 사건 기억하시죠? 지역 환경단체가 포스코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소동이 일었지만 감독기관인 전라남도는 아직도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상태인데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오염물질과 대책을 두고 의회에서도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시정 질의를 통해 포스코가 내놓은 환경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묻고 광양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강조했습니다. 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불거진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오염물질 무단 배출 사건. 폐기물인 수제 슬래그 불법 반출과 BET 슬러지를 재사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고로브리더를 불법 개방한 사실이 추가 확인되면서 논란에 논란을 거듭했습니다.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싸기식 태도는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광양시의회 시정질의에서도 포스코 환경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포스코가 7천억 원을 마련해 환경 설비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투자 시점이 3년 뒤라는 점을 짚어낸 겁니다. 우리 7천억을 투자한다고 그랬으면 언제 어느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7천억이라고 표현되고 그 로드맵 계획에 의하면 22년부터 30년까지 중장기 이런 사업을 기술 확대하고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정연복 광양시장은 포스코가 환경설비에 7천억을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굴뚝 모니터링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보기에 계획서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실무협의회를 통해 정확히 구체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상적이고 확실히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투자하면 이런 것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무협의가 만들어졌으니까 실무협의에서 조정을 좀 해서 14일 날 아마 중간보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포스코 지역 환원 사업에 대해서도 불합리함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포스코가 포항제철소가 운영되는 포항시에 세계 최장 길이의 경관 사업을 지원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광양의 경우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포스코가 지원 계획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 의회는 포스코의 지역 차별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광양시와 포항시에 포스코가 투자했던 부분에 대한 현안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어찌됐든 이것저것 보면 내용적으로 투자에 대한 좀 방향이 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양시는 포항과 광양에 대한 포스코의 차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환원 사업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닌 만큼 기업에 강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광양 홀대론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차별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포스코와 긴밀히 협의해 보다 의미 있는 사업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광양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포항하고 광양하고 포스코의 지원의 차이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고요. 그동안에 많은 차이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부터 광양 홀대론까지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바라보는 지역사회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광양시가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암태도 소작쟁이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안 암태도에서는 일제강점기 소작인들이 일제의 비호를 받던 땅 주인에게 맞서 승리한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농민운동의 규모가 그동안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섬에서 시작된 농민 항쟁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산된 건지 고정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신안 암태도에 있는 현충 기념탑입니다. 100여 년 전 친일파였던 땅 주인에게 맞선 소작인들의 농민운동을 기리기 위한 겁니다. 1920년대는 일제의 저미가 정책으로 쌀값이 폭락했던 시절. 친일을 일삼던 문제철이 소작료를 무리하게 요구하자 농민들의 반발로 소작쟁이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결국 암태도 소작쟁이는 1년 동안 투쟁을 벌인 끝에 친일파의 항복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1924년도에 그 문지주 그 불망비를 파괴하고 소작하고 같이 막 이 투쟁이 벌어지고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이쪽에서 많이 맞아가지고 병원에까지 광주까지 가고 이게 서태석 씨를 석방하라고 그것이 연좌 데모했다고 하는 게 법원 앞에서. 암태도 소작쟁이를 계기로 농민운동이 빠르게 퍼져나갔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규모는 알 수 없었습니다. 농민운동이 주로 구전으로 전해졌을 뿐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던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학교와 지자체가 나서 섬에서 시작된 농민운동의 실상을 입증해냈습니다. 목포대학교에서 당시 신문 기록은 물론 농민들의 수감 기록과 판결문을 확보한 겁니다. 일제강점기인 1924년부터 5년 동안 신안에서 농민운동이 전개된 섬은 모두 6곳. 암태에서 자은, 지도를 넘어 도초와 하이, 매화도까지 확산됐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섬 주민 325명이 농민운동에 참여했고 일제 탄압으로 구속된 사람만 123명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제는 농민들에게 공무집행 방해에서 공갈 협박까지 다양한 죄목을 적용해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했습니다. 목포대 최성환 교수팀이 그 조사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수감 기록이라든가 참여 인원에 대한 그 통계 자료라든가 연구 자료는 아직까지 지역적으로 미미하게 확인되고 있을 뿐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인한 그런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태도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농민운동에 큰 획을 그은 소작쟁이. 당시 일제에 항거했던 농민들의 수와 지역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선양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자체마다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많아야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인데요. 순천시가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시설을 조성하기로 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창업 분야에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인지 성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창업 보육센터를 추진합니다. 창업인에게 사업을 추진할 공간을 제공하고 전문가 상담과 투자기업도 연결해주는 방식입니다. 순천시는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창업 환경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기관과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순천대와 순천제일대 등 지역대학의 창업 노하우를 접목하고 청춘창고와 청춘웃장 등을 실제 창업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전남 테크노파크와 전남 콘텐츠 코리아랩을 통해 기술을 시험하고 시제품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이 같은 네트워크를 한데 모은 창업 보육센터를 오는 2022년 야흥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들이 창업에 전념할 수 있게 모텔을 개조해 주거 공간으로 제공합니다. 창업 분야는 지역 실태와 산업 환경에 적합하도록 3가지로 범위를 좁혀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리 순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적인 과제는 VR, 전자상가래, 한류 그중에 음식을 핵심적으로 추진해서
우수한 아이들을 발굴하여 창업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핵심이라고 보겠습니다. 순천시는 전남 첫 창업보육시설 추진에 앞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며 우승팀에는 상금 1억 원이 제공됩니다. 이와 함께 선정된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실현하기 위해 세무와 법률, 판로 등 상담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오늘 현재 176명이 접수되어서 지금 12월 7일하고 12월 14일에 현재 지금 리그전을 펼칠 계획이 있습니다. 순천형 창업보육센터를 조성하는 순천시.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우리나라 대중가요 가운데 하나인 트로트는 최근 종편 채널의 프로그램으로 인해 더욱 인기가 높은데요. 이런 가운데 영암군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트로트를 주제로 한 가요센터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박종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20년대부터 최근까지 다양한 트로트 가수와 노래가 전시된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트로트의 역사를 담은 1층 전시관은 목포의 눈물을 부른 이난영부터 하춘아와 강진, 장윤정 등 친숙한 트로트 가수들의 일대기와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추억의 명소는 과거 트로트를 들었던 장소에 대한 기억과 추억을 선사합니다. 지역민들은 전국에서 최초로 문을 연 가요센터를 통해 영암이 더 알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암을 알리고 또 잘 해놨네요. 와서 보니까 하춘하고 어렸을 때 그 하는 것과 싹 나오니까 보기 좋고 잘해졌어요. 마음에 쏙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좋아해요. 그리고 특히 그 하춘아 씨, 또 남진 씨, 뭐 그 외에 요즘에 뭐 송가인 씨라든지 아주 그 옛날 그 어르신들 그 노래에서부터 지금 그 신곡까지 엄청 그 좋아하고 또 즐기는 편입니다. 영광이고 또 기쁘고 우리가 많이 애용을 해서 뭔가 좀 느낌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트로트 센터는 영암 출신 트로트 가수인 하춘아 씨가 50년 동안 가수 활동을 하며 모은 자료와 수집물을 기증해 기획 전시실도 마련됐습니다. 하춘아 씨는 트로트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후진 양성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또 트로트 가수들을 중심으로 작사와 작곡 등 다양한 창작 활동도 이루어집니다. 우리 거를 찾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괄세하고 했던 거를 이제 아마 트로트 가요가 영원히 이렇게 떠돌아다닌다면 굉장히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암군은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영암 아리랑 가요제를 통해 신인 가수 발굴 등 트로트 선두주자로 앞장설 예정입니다. 이제 트로트 가요센터는 우리 대한민국 트로트를 열망하는 트로트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서 제2의 제3의 송가인이를 만들어내는 트로트의 산실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일본 엔카의 영향을 받은 트로트는 뽕짝 등으로 불리다가 지난 1970년대부터 트로트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명성을 쌓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인기에 힘입어 가요센터가 지역에 특화된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해양치유산업은 국내 최초로 완도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해양치유 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건강과 일자리, 주민소득으로 연결시키는 어촌 활력 산업이기도 합니다. 완도군은 오는 2021년까지 수치료와 해양생물치유, 해양기후치유시설 등 22개 테라피 시설을 갖춘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요. 이와 연계해 센터 주변 치유단지에 8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레지던스를 건립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 LA 한인상공회의소 임원들이 완도를 다녀가기도 했는데요.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대규모 수도권 설명회도 조만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목포시 상동에 있는 옛 수원지 일대는 인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친수 공간인데요. 목포시가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원지 일대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상동의 옛 수원지 일대에 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야외 무대와 조명을 설치해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레저 문화 확산을 위해 기존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정비하고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치매는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아픔을 주고 있는데요. 치매 예방을 돕고 환자 관리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치매 안심센터가 신안군에 들어섰습니다. 신안군 보건소에 들어선 치매 안심센터는 치매 검진에서 상담까지 가능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신안군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치매 환자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의 질병 관리에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첫 유배지인 사이제에서 200년 전 강론이 재현됩니다. 목포대학교는 11월 한 달 동안 여행지에서 만난 불금인문학 프레밀리 소셜 티밍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프레밀리는 친구를 뜻하는 프렌드와 가족의 패밀리를 합성한 말로 가족 같은 친구를, 소셜 티밍은 차와 시간을 합성한 찻자리 모임을 뜻합니다. 낯선 사람들이 찻자리를 통해 가족 같은 친구가 되는 모임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번 강좌는 11월 1일 초이와 소치의 원림도를 중심으로 본 조선 후기 남도 화단 이야기를 시작으로 다양한 인문학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착순 20명에 한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가을을 맞아 전남의 여러 곳에서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의 우수한 관광 자원과 다양한 관광 산업 분야 결집으로 전남은 전국 최대의 관광지로 꼽히는데요. 지속 가능한 전남 관광과 숨겨진 전남의 관광 명소들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감을 만족시키는 전남 문화관광 인프라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사회 간접 시설 부분이 많이 확충이 됐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시간이 5시간 이상 걸렸던 부분이 현재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많이 지금 단축이 됐고요. 비행기,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SRT나 KTX 이런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아졌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속도로가 많이 생기면서 서울과 목포, 서울과 여수 간, 서울과 순천 간 이런 고속도로를 통해서 접근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주변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문화에 맞게끔 여러 가지 다양한 층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간접 부분이 많이 확충됐고 이제 교통이 많이 편리해져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아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전남 문화관광 인프라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습니까? 오감을 만족하는 전남 관광 인프라는 지역 문화 특징을 살리는 축제라든지 해양 생태 관광지라든지 치유의 숲이라든지 남도만의 흥을 살린 남도 가락이라든지 그다음에 호국 관광지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남 정원 문화를 비롯해서 순천만 갈대, 요즘에 아주 한창 갈대꽃이 피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계절이에요. 갈대꽃 보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평의 국화 축제가 지금 시즌이죠. 그리고 저기 근처에, 목포 근처에 있는 영암의 국화 축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남 대흥사에 또 우리 단풍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네, 이제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전라남도는 22개시고 이제 각기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관광객 발길을 잡는 각 지역마다 특색이나 특징도 다를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이 다양한 전에는 이제 치유의 숲이라고 그래가지고 장성에 있는
숲이 이제 그 편백림 숲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흥의 우드랜드라든지 지리산 둘레길, 그리고 그 태남의 가악산이라든지 광양의 백운산, 이런 숲을 위주로 많이 왔었는데, 요즘에는 섬 해안, 뭐 천연자원, 뭐 청정 공기, 또 맑은 햇살, 또 이렇게 맑은 물, 이런 거 위주로 많이 관광객들이 선호해요. 그런 것을 보면은 개발되지 않는 원초적인 것들을 찾아서 관광객들이 전남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라남도 22개 시군 각기 다른 다양한 특색을 갖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각 지역의 관광객들의 발길을 끊는 특색이나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거를 전라남도 내에서 특징적으로 두 개만 딱 꼬집어서 이야기한다면은, 첫 번째는 산과 강과 바다가 잘 어울려진 그 지역이 전남이고, 또 하나 역사와 문화와 민속, 이런 민속 플러스 음식에 관한 것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 곳이 전남입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공사에서 아름다운 그 우리나라 10선길을 선정을 했는데요. 전라남도가 두 군데 길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보성에서부터 광양까지 연결되는 남도 바닷길, 그게 하나 있고요. 목포에서 시작해서 담양에서 끝나는 남도 맛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각 지역을 경유해서 가면서 그 지역에 있는 역사, 문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연 자원들하고 잘 어울려서 외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고요. 특히 요즘은 가을이죠. 가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단풍. 단풍들을 많이 연상시키는데요. 이 전라남도 22개 시군은 단풍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음식의 그 계절에 맞는 음식, 계절에 맞는 문화 행사, 이런 것들이 각기 어울려서 여러 가지 재미와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라남도는 이제 역사나 문화 등이 많이 있는 예향이자 또 맛의 도시 목포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된 관광 문화 자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전라남도 맛 그러면은 혀로 느끼는 오감의 맛 외에 또 삭힌 맛하고 삭힌 맛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홍어의 맛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라남도 내에서 외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전라남도 특유의 어떤 풍습과 민속에 관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남권에는 진도의 여러 가지 민속에 대한 풍습들이 있고요. 동부권에서는 기존에 있는 어떤 역사 문화 자원들과 같이 현대적인 감각에 맞춰서 여러 가지 문화 역사 콘텐츠를 만들어서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수 같은 경우는 거북선을 테마로 한 진남 거북선 축제들이 있고요. 광양 같은 김과 연관시키는 김서식지에 관한 것들, 그다음 최근에 나오는 이렇게 매화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곡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전설이나 설화에 관한 걸로 이야기해서 도깨비 마을, 이런 것들도 일부 좀 있을 수 있고요. 담양은 또 대나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많이 축제나 그걸 가서 모티브로 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서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장성 같은 경우는 거기는 우리 산림과 문학과 그다음 인물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꼭 거기 하나 곁들여서 노란 그 꽃 축제를 지금 가을에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특색들을 지역적 특색에 맞게끔 여러 가지 조화를 시켜서 발전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각 지역들의 관광 명소들을 짧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또 이 외에도 또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 명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남 하면은 문학이죠. 그래서 문학이고 또 문학하면 가사 문학이고요. 조선시대 때 담양의 소세원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는데요. 영산강을 따라 정자 문화가 붐을 일으켰고, 그리고 근대와 현대에 이르러서는 영산강 하류 쪽에 목포와 그다음에 장흥, 강진 쪽에서 근대 문화, 현대 문학을 또 활성화시켰던 곳이죠. 그래서 목포에서는 김우진 박하성, 또는 장흥에서는 이청진, 그리고 강진에서는 김영남 선생, 이렇게 해서 큰 문화의 조류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남 관광재단에서는 지난 9월에 생활권 중심의 밀착형 문화예술 교육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문학지소를 개소했어요. 그래서 담양하고 장흥에 장기적으로 예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문학지소를 개소했다고 합니다. 네, 또 전남하면 문학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알게 됐는데요. 네, 최근 서남권 역시 천사대교나 목포해상케이블카 개통으로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동부권의 관광객 치중도 옛말이 되고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어제 순천에서 아마 순천만 습지하고 순천만 국가정원 연계해서 연 5년간 관광객이 500만 명이 다녀갔다가 아마 보도자료가 나왔고요. 이미 여수는 관광객이 1000만이 이미 돌파된 그 상태로 지금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권의 관광 자원이 새로 관광 자원과 관광 인프라가 새로 개발됐다고 해서 전남 동부권의 관광객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전남 동부권에 있는 관광객이 전라남도를 쭉 둘러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수가 지금 여수하고 고흥 간 연도교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12월 초에 임시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흥에서 여수 화양면 공전까지 5개 연도교가 또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은 기존의 목포 신안간 천사대교뿐만 아니라 고흥과 여수 간의 연도 연육교 그걸 보기 위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가을이지 않습니까? 전남하면 가을이어서 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 볼거리도 많을 텐데 어떤 것들이 또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그 해상 케이블카에서 목포 해상 케이블카에서 바라보는 유달산의 가을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귀암괴석과 어우러진 단풍의 모습이 절경이고요. 그리고 가을에는 바닷물이 더 깊습니다. 그리고 더 푸르고요. 그래서 다도의 해상 풍경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소개하자면 백운동. 강진 쪽에 보면은 백운동이 있는데 그 백운동에서 바라보는 월출산의 가을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강진 쪽에 가셔서 그 다원, 태평양 다원도 보시고 월출산 가을 풍경도 한번 바라보시고 또 넓은 뭐 강진의 들녘이라든지 또 이렇게 강진의 하늘이라든지 맑은 공기도 좀 마셔보시고 그리고 또 장흥 쪽으로 또 가셔서 이청춘의 문학관도 좀 둘러보시고 강진 또 타워로 또 가셔서 저기 장흥 타워로 가셔서 그쪽으로 또 쭉 이렇게 장흥 회도 좀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라남도에 이제 잠재되어 있는 관광 명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잠재력이 좀 많은 관광 명소는 전라남도에 어느 곳이 있을까요? 이미 전라남도의 관광지는 많이 좀 알려져 있고요. 알려진 그 외에 전라남도가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좀 유명한 코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양, 보성, 장흥, 강진, 해남까지, 해남에서 목포까지 연결되는 이런 그 지역에서 나온 그 유명한 작가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테마로 잡아서 가족 단위로 아마 여행을 하면 굉장히 뜻깊은 가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먼 지역을 가서 저희가 가을의 정취를 느끼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단풍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수 자산공원에 있는 자산 단풍길이 좀 하나 있고요. 이 단풍길은 전라남도에서 올해 가을 단풍길로 선정이 된 곳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순천에 보면은 조계산 선불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계산 산 높이는 한 884m 정도 되는데요. 서남사에서 송강사로 넘어오는 6.3km 길을 약 3시간 동안 걸으면서 그 산 속에서 느끼는 참나무 단풍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길이고요. 거기 길을 걸으면서 또 천년
불심의 길을 마음속으로 다짐으면서 걸으면은 아마 올 가을도 좀 뜻깊게 좀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단풍 구경을 만끽할 수 있는 지역 여러 군데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신규 잠재 관광지 발굴 육성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찾으신 분이 두 번, 세 번 찾아오게끔 하는 게 바로 관광의 잠재 수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대부분 관광지들은 한 번 보고 나면 다음에 다시 재방삼방하는 경우 굉장히 좀 드문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전라남도 여수, 순천, 광양 지역과 위쪽으로는 장성, 담양지 쪽, 이 서부 쪽으로는 목포, 해남, 진도 쪽은 한번 찾아오신 분들이 다시 재차 3차 방문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좀 강한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 지친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마음속에 여유를 갖고 주변의 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곳이 전남이라고 많이 좀 알려져 있고요. 그 속에서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먹거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나는 여러 가지 먹거리의 재료를 가지고 전라남도 특유의 음식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는 이 재차 3차 방문객들이 생기고요. 특히 전라남도에서 다시 찾아오고자 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기타 현재 아직까지 관광 장안화되지 않는 섬자원들, 그다음에 인근에 가까운 숲자원들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은 활용해서 관광지를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다 그러면은 아마 전남 관광의 미래가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한 번 찾아오면 다시 또 찾기 때문에 관광지 발굴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지역 신규 잠재 관광지 발굴 육성이 중요할 텐데 이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타 도시와 비교해 볼 때 전남 관광의 어떤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고, 그다음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관광지 육성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전에는 관광지 위주였다면 요즘에는 체험이 강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한 먹거리라든지 즐길 거리가 이제 그런 갖춘 복합형 관광지를 선호하게 돼요. 그리고 관광이 요즘에는 그냥 관광을 넘어서서 산업이에요. 산업이고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고요. 그래서 관광이 우리한테는 이제 뭐랄까 어떤 우리 지역민들한테는 관광 자체가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돼야 되고, 또 관광 오신 분들도 아마 조금 그 관광지에 가면은 돈을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다목적인 어떤 그런 잠재 관광지 발굴 육성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관광을 넘어서서 산업화가 되어가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는 관광지 발굴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이제 신규 관광지 발굴로 인해서 젠트리피케이션도 부작용도 주의할 만큼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너무 이제 제가 이제 쭉 지켜보잖아요. 저희가 관광지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과정도 지켜보고 관광지가 활성화되는 것도 제가 지켜보고 이랬을 때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 싶으면 좀 그러니까 사익주의, 이기심이 막 발동을 해가지고 배가 좀 아프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속이 상하고 저 사람이 잘 되면 좀 속이 상해. 뭔가 돈을 좀 번 것 같고, 그래서 좀 나가라 이런 현상이 생기고, 나가고 나면 그럼 내가 잘할 것 같냐? 전혀 그게 아니라 텅 비워놓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엔 그게 활성화가 된 게 아니라 빈 공간으로 남아있게 되고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지양되었으면 좋겠다. 서로 조금 자제하고 잘 될 때 서로 조금 도와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민들이 그리고
관하고 지역민하고 서로 협력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신규 관광지 발굴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또 서로 또 돕고 또 네. 서로 이해한다면 관광지 네. 발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지속 가능한 전남 관광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나가야 할까요? 일단은 이거는 뭐 저희도 일선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제도적으로 좀 그 제도적이나 법규적으로 여러 가지 좀 많이 좀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하나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을 우리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 밀착형 그 산업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민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지 관광 콘텐츠라든지 관광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지역민들이 거기에 바로 일자리 창출하고 그다음에 소득하고 바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책들이 좀 전개됐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네, 이제 관광지 발굴로 인해서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까지 좀 더 넓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앞으로 지속 가능한 전남 관광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나가야 할까요? 지금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서도 열심히 이제 그 도 행정을 통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민대기 해설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생활 밀착형 관광지를 위해서 우리가 좀 관이나 민에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 참여가 우선적이고 또 관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은 그게 아마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라남도 관광 브랜드화를 통해서 지역 관광 산업에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의 신규 잠재 관광지도 발굴하고 주민과 관광객들 모두를 만족시키는 관광 활성화와 함께 관광 경쟁력도 확보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전라북도 완주에서 시작돼 전국에서 발견되고 있는 화상벌레.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예전부터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크게 이슈화되진 못했는데요. 대학교 기숙사에 출연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화상벌레의 정식 명칭은 청딱지 개미 반날개로 6mm에서 최대 8mm의 크기의 개미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와 가슴, 배의 형태를 띠지만 개미와는 다르게 검은색과 주황색 등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 쪽, 그러니까 이 아래쪽 부분에서는 페데린이라는 독성 방어 물질을 갖고 있어 피부에 닿은 뒤 하루 정도가 지나면 피부가 부풀어 오르고 마치 화상을 입은 듯한 통증을 느낀다고 해서 화상벌레라고 불리는데 청딱지 개미 반날개는 주로 습지나 천변, 썩은 식물 등에 서식하고 늦여름에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긴 게 개미처럼 생겨서 뒤에 개미 반날개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원래는 딱정벌레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좀 습한 지역에서 얘네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밤에는 불에 그 불빛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런 서식지가 많은 곳에서 얘네들이 발생하고 보고될 그런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화상벌레와 접촉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만지지 말고 바로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합니다. 냉스포 후 일반 피부염 연고를 바르면 증상이 완화되며 2주 정도 후에 자연 치유됩니다. 증상이 악화될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해 치료해야 합니다. 또 밤이 되면 불빛을 따라 실내로 들어오는 성향이 있습니다. 화상벌레는 산이나 평야, 농지나 하천, 썩은 식물 등에 서식하며 낮에는 먹이 활동을 하지만 빛을 따라 모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피부와의 접촉을 피하려면 방충망을 달고 출입구에 살충제를 뿌려 벌레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 게 중요합니다. 가로등이라든가 그런 데서 좀 장시간 노출되어 있는 거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불빛에 이제 꼬여서 유인돼서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창문이라든가 아니면 출입구에 얘네들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충망을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요. 또 화상벌레를 발견할 경우 즉시 읍면동이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